내 목을 쳐라. 고려의 여인이 몽골의 노리개가 되느니 차라리 이 땅의 귀신이 되겠다.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15 처녀 기양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다른 공녀들과 달리 자신을 포박한 몽골 군관의 얼굴을 똑똑히 응시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돌한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에 감긴 포승줄이 훗날 거대한 원제국의 심장을 조일 운명의 사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려의 평범한 집안 딸이었던 기양이 이토록 처참한 위기에 처해 짐승처럼 끌려가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거대한 몽골 제국의 간섭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몽골은 고려에 매년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잔인한 공녀 제도였습니다. 기양의 아버지는 딸을 숨기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권력에 눈이 먼 고려의 간신들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문가의 교수들을 샅샅이 뒤져 강제로 압송했습니다. 기양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굴욕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먼지 바람 날리는 북방의 황무지를 지나 도착한 곳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원나라의 수도 대도 그곳에서 기양은 이름도 잃은 채 고려 출신 궁녀로 전락했습니다. 황씨의 말단에서 차를 따르고 바닥을 닦으며 그녀가 목격한 것은 외국인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원나라 귀족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양은 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대제의 지도를 살피며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겠다. 살아남아서 나를 보낸 고려와 나를 짓밟은 이 제국을 모두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 그녀는 궁궐 내의 세력 판도를 분석했고 당시 실권 없는 황제였던 순제의 외로움을 파고들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제의 처소에 차를 올리게 된 기양. 그녀는 의도적으로 황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 여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신비로운 지혜가 서린 그녀의 눈빛의 황제. 순제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신분 상승극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황궁의 암투 독을 품은 장미. 그 고운 낫가죽을 벗겨내어 개먹이로 던져져라. 황제의 눈길을 훔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원나라의 정식 황후이자 권세가 오명딸인 타나실리의 외침이 지하 감옥을 울렸습니다. 기양은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피 묻은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황제 순제의 총애를 받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으나 그 대가는 살을 애는 채찍질과 죽음보다 깊은 멸시였습니다. 황후 타나실리는 질투에 눈이 멀어 기양의 얼굴에 뜨거운 인두를 갖다 대려 했습니다. 꽃다운 고려 소녀가 대제국의 황후에게 이토록 잔인한 고문을 당하며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제 순제는 권신들의 손에 휘둘리는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원나라 여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건네는 고려인 기양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황실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몽골 귀족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황후 타나실리는 기양을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황제의 마음을 훔쳐 원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요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양을 제거함으로써 황제를 다시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양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채찍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타나실리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황후 마마, 나를 죽여도 황제 폐하의 마음속에 박힌 내 그림자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격분한 타나실리가 칼을 뽑아드는 순간 기양은 한 발 앞서 준비해둔 패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고문을 당하기 전 황제의 유일한 혈육이자 대비인 황태우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타나실리 가문의 오만함이 황실의 위엄을 넘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황태후와 황제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감옥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기양은
피투성이가 된 채 황제의 발치에 쓰러지며 가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한 황제는 타나실리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기양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궁녀에서 황제의 정치적 동반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눈물로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야 살아남는 정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양은 자신을 고문했던 상궁들과 타나실리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거나 제거하며 황궁의 그림자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이제 향기로운 차 대신 상대의 숨통을 조일 치밀한 정보와 독약이 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결했던 고려 소녀가 대제국의 피해 황후로 변모해가는 잔혹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내 아비의 목이 성문에 걸렸고 내 오라비들은 장터에서 거열령에 처해졌다. 이제 이 황궁에 내가 기댈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기양의 서늘한 목소리가 타나실리의 귀를 찔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기양을 고문하며 비웃던 대원제국의 정식 황후 타나실리는 이제 산발이 된 채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봉황 비녀는 땅바닥에 굴러다녔고, 그녀를 지키던 가문의 위세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기양은 자신을 채찍질했던 황후의 턱을 차가운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타나실리 일족이 이토록 허망하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양은 단순히 황제의 총애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타나실리의 아버지 오명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가문에서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한다는 결정적인 반역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고려 출신 환관들과 하급 궁녀들을 포섭해 황궁 내의 은밀한 정보망을 구축했고, 오명 일족의 부정부패와 병기 밀매 기록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기양은 이 기록을 황제 순제가 아닌 오명 가문과 적대적이었던 몽골 보수 귀족들에게 흘려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적을 이용해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거악을 제거하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명 일족은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었고, 황후 타나실리는 폐위되어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나실리가 독이 든 사발을 들고 울부짖을 때 기양은 그 곁을 지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짐승처럼 다룰 때 나는 당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타나실리가 사라진 빈자리, 기양은 드디어 원나라의 제2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민족 출신, 그것도 공녀 출신이 제국의 황후가 된 것은 원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책봉식 날, 대도의 하늘은 황금빛 자수로 뒤덮였고 수만 명의 신하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양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인장을 손에 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고려 출신 신하들을 요직에 앉히며 자신만의 기씨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국 고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국의 정점에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왕후의 시대를 열기 위한 야욕의 발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황제를 넘어 제국 전체의 재정과 군사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와 형제들의 피가 고려의 대지를 적셨거늘 어찌 내게 자비를 묻느냐? 고려의 상천을 짓밟아서라도 그 가증한 왕의 수급을 내 발치에 대령하라. 원나라 황궁의 편전, 기왕후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공녀 시절 묶였던 쇠사슬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1만 대군을 움직이는 군령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고려 출신 황후가 자신의 조국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제국의 정점에 선 그녀가 자신을 길러준 고향 고려를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기로 결심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왕후가 원나라 실권자가 되자 고려에 있던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황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려의 공민왕은 친원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기왕후의 아버지 기자오와 오빠들을 전격적으로 처형해버립니다. 소식을 들은 기왕후는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고려는 자신을 짐승처럼 팔아넘긴 증오의 땅인 동시에 유일한 혈육들이 숨쉬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피로 물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슬퍼하는 대신 황후로서의 복수를 택했습니다. 기왕후는 순재를 설득해 고려의 왕을 폐위시킨다는 조서를 받아냈고 친원파 고려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벌군을 편성했습니다. 그녀는 군대 파견 전날 고려 방향을 바라보며 독백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괴물이 되었고, 너희가 내 가족을 죽였을 때 나는 저승사자가 되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닌 상처받은 여인의 지독한 사적 복수극이었습니다. 기왕후의 군대는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국경을 유린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어제의 동포였던 여인이 보낸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절규했습니다. 기왕후는 전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승전보처럼 감상하며 황궁의 재정기구인 자정원을 통해 전쟁 자금을 무한정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고려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닌 조국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천하의 악녀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조국마저 피로 씻어내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온기를 잃고 오직 차가운 금속성 광기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폐하, 이제 옥새를 내어놓으시고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 거대한 제국을 감당하기엔 폐하의 심장은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원나라 황궁의 은밀한 침소. 기왕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틋한 후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평생 자신을 총애했던 남편, 황제 순재가 노쇠하고 병든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기왕후의 등 뒤에는 그녀가 직접 길러낸 자정원 소속의 무사들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퇴위를 강요하며 아들을 보위에 올리려는 피보다 진한 권력욕의 현장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자신을 지켜준 남편에게 이토록 잔인한 칼끝을 겨누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왕후는 원나라의 국군이 다해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빠르게 직감했습니다. 중원 곳곳에서 한족들의 반란군인 홍건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지만 황제 순재는 현실을 부정하며 사치와 향락, 그리고 기이한 종교의식에 빠져 지냈습니다. 기왕후에게 황제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아유시다라가 물려받아야 할 제국을 좀먹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황제가 되어야만 고려 출신인 자신의 지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 수많은 원나라 귀족이 자신을 찢어 죽이려 달려들 것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기 위해 황제 순재의 최측근들을 독살하거나 유배보냈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지지하는 군벌들과 자신의 아들을 지지하는 군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왕후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 나라의 주인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다. 그리고 너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엄이다. 황제 순재는 배신감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외면했지만 이미 황궁의 모든 정보와 군사는 기왕후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인장을 가로채 아유시리다라의 이름으로 군령을 내렸고 반대파들을 역적으로 몰아숙청했습니다. 제국이 밖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동안 기왕후는 안에서 제국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빗나간 집착은 제국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황실 내부의 피 튀기는 권력 투쟁으로 국방은 뒷전이 되었고 분노한 백성들은 명나라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왕후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아들의 머리에 황금관을 씌워줄 날만을 기다렸지만 그녀의 발밑으로는 대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불길한 진동이 서서히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달려라. 황궁이 불타든 백성이 죽어나가든 상관없다. 내 아들과 이 보석 상자만은 절대로 명나라 놈들에게 넘길 수 없다. 대제국의 수도 대도의 하늘이 핏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기왕후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이 찢기는지도 모른 채
황급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성문 밖에서는 명나라 주원장의 군대가 쏘아 올린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금빛 궁궐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소녀가 일궈낸 전무후무한 대제국의 신화가 단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왕후가 군대조차 제대로 부리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궁을 버리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 황실내전을 벌이는 동안 중원을 지키던 원나라의 정예 병력은 외부의 적이 아닌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소멸해버렸습니다. 정작 명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진격해올 때 기왕후의 곁에는 그녀의 야욕에 빌붙었던 간신들 뿐이었고 그들은 금괴 주머니를 챙겨 가장 먼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의 힘이 정작 제국이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기왕후는 피난길 와중에도 황후의 위험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버려진 고려인 궁녀들의 시신과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는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북쪽 황무지로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차를 따르며 야망을 키웠던 그 찬란한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사슬에 묶여왔거늘 떠날 때 또한 쫓기며 떠나는구나. 하늘이 정녕 나를 비웃는 것이냐. 황제 순제는 도망치는 마차 안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기왕후는 울부짖는 아들의 손을 잡고 끝없는 북쪽의 어둠 속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렸던 여인은 이제 한 줌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숨을 구걸하는 처량한 도망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권력의 인장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과 텅 빈 야욕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대제국의 태양은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모래바람이 부는 황무지에서 나는 다시 제국을 세울 것이다. 나를 배신한 중원과 나를 버린 고려를 모두 피의 바다로 만들 때까지. 차를 애듯 차가운 몽골 고원의 밤바다 위로 기왕후의 처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대도의 궁궐은 사라졌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과 낡은 천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황후의 의관을 고쳤으며 그녀는 흙바닥 위에 다시 북원배유행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그녀의 집념은 이제 도끼를 넘어 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친 이 척박한 땅에서 기왕후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제 순제는 피난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기왕후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의 시신 앞에서 아들 아유시다라를 북원의 새로운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고취시켜 흩어졌던 몽골 기병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구심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보석을 팔아 군량을 사고 직접 말에 올라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우리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냥을 준비하러 온 것이다. 그녀의 선동에 몽골 전사들은 다시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북쪽 변방에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고려와 명나라에 첩자를 보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배신한 조국 고려를 향한 증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북원의 이름으로 고려의 국경을 끊임없이 침범하며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북원의 찬 바람은 그녀의 야망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군사들은 굶주렸고 명나라의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왕후는 밤마다 대도의 금빛 궁전을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었지만 낮이 되면 다시 서슬 퍼런 여전사가 되어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막의 마녀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집념은 멸망해가는 제국의 수명을 억지로 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과 아들을 더 깊은 파멸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비극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은 대지의 끝까지 울려 퍼졌으나 이제 나를 기억할 이는 오직 이 모래바람뿐이구나. 제국도 아들도 조국도 결국 모두가 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서기 1370년경 북원의 임시 수도였던 응창부.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여인 기왕후는 이제 낡은 비단 위에 홀로 앉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대도의 기억은 빛바랜 꿈처럼 멀어졌고 곁을 지키던 충직한 환관들과 궁녀들도 하나둘씩 차가운 주검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권력의 인장이 아닌 한 줌의 차가운 북쪽 흙이었습니다. 천하를 발 아래 두었던 여장부가 아무도 모르는 황무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응창부마저 함락되던 날, 기왕후의 아들 아유실이다라는 패잔병을 이끌고 더 깊은 북쪽 사막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긴박한 탈출 행렬 속에 기왕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은 그녀가 응창부에서 포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졌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녀는 아들의 앞길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불타는 천막 속에 남았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고려를 향해 홀로 걷다가 이름 모를 사녀에서 숨을 거두었다고도 합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대원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고려에서는 그녀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규정하여 기록에서 지우려 했고, 명나라는 그녀를 제국을 타락시킨 요녀라 부르며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공녀라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이민족 여인으로서 거대 제국의 황후 자리에 올라 30년 넘게 권력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실체였습니다. 그녀는 과연 승리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날 연천군 등지에는 그녀의 묘라고 전해지는 무덤들이 남아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주인 없는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15세 소녀 기양이 공녀의 사슬에 묶여 떠났던 그 길은 결국 제국의 황후가 되어 조국을 피로 물들인 비극의 순환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금빛, 제국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다던 그녀의 뒤틀린 야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할 것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